IMF의 한 내부 문서가 최근 유출되면서 전 세계 금융권을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문서에는 상상하기 힘든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바로 중국이 2023년 중반 조용히 미국 정부와 IMF에 긴급 금융 지원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제조 허브인 중국이 미국의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격이지만 더 큰 파장은 그 대가로 제시된 항목들이었다. 문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정학적 유연성, 즉 대만 문제에서의 일정 수준의 양보와 전략적 후퇴를 암묵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자국 반도체 산업의 국영 구조를 일정 부분 민영화하고 일부 기술 기업의 해외 자본 참여를 허용하겠다는 조건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일종의 경제 영토 교환이 시도된 셈이다. 하지만 미국 백악관과 재무부는 이 제안을 단호히 거부했다. 이는 단순한 구조조정 요청이 아니라 글로벌 권력 균형을 뒤흔들 수 있는 정치적 거래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껏 몰랐던 거대한 균열의 실체를 마주하고 있는 셈이다. 겉으로는 강대국을 자처하던 중국이 사실상 위기의 끝자락에서 필사적인 구조 요청을 보냈고 그 시도마저 외면당했다면 현재 중국 경제의 실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어둡고 불안정하다는 뜻이 된다. 그렇다면 왜 중국은 미국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2023년 당시 중국 경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조용한 붕괴의 전조를 살펴봐야 한다. 2023년 상반기 중국의 지방정부 채무 상황은 이미 임계점을 넘고 있었다. 통계로는 잡히지 않는 수십조 위안 규모의 그림자 부채가 지역 단위에서 연쇄적으로 불어나고 있었고 국유 기업들의 채무 불이행 가능성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다. 특히 인프라 중심의 경기 부양책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지방정부들은 더 이상 토지 매각으로 재정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동시에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개인 소비는 회복되지 않았으며 실업률은 20대 청년층을 중심으로 치솟고 있었다. 중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경제 안정과 회복을 자신했지만 실상은 통제 불가능한 자금 경색과 외화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정책 당국 내부에서는 극도로 제한적인 방식으로 IMF와의 비공식 접촉이 시작되었다. 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중국 중앙은행의 일부 실무진과 재정부 고위 관료들이며 이들은 국제통화기금의 일부 중개 채널을 통해 탐색적 신호를 보냈다. 문제는 이 시도가 중국 내부에서도 철저히 은폐되었고 IMF 측에서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도움 요청이라는 표현이 미치는 정치적 함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겉으로는 국가의 자존과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뒤로는 세계 최대 경쟁국인 미국에게 구조 요청을 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체제의 신뢰성을 흔드는 폭로가 될 수 있었다. 결국 이 구조 신호는 실현되지 못했고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하게 된다. 바로 내부의 금융 억제를 극단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의 해외 자산 이전을 봉쇄하며 모든 현금을 국가 채권에 몰아넣는 이른바 내부 감옥화 전략이다. 그러나 이 전략이 작동하기 전에 중국은 분명 외부의 손을 잡으려 했고 그 첫 번째 접촉이 바로 IMF였다는 사실은 지금껏 은폐되었던 세계 질서의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고 있다. 비공식 IMF 접촉이 진행된 직후 중국은 훨씬 더 직접적인 통로를 통해 미국과의 비밀 협상 테이블에 앉으려 했다. 이때 중국이 제안한 카드는 다름 아닌 지정학적 유연성, 구체적으로는 대만 문제에 대한 완화적 접근이었다.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당시 중국의 외교 고위급 라인이 미 국무부 및 재무부 일부 실무진과의 비공식 라운드에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첫째, 중국은 대만 해협 내 군사활동의 축소와 중장기적인 병력 재배치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물론 이는 공식 발표나 서면 합의 없이 구두 수준에서 전달된 의향 수준의 메시지였지만 중국이 평소 유지하던 강경 태도를 고려하면 그 자체가 파격적인 전환이었다. 둘째, 중국은 자국 반도체 산업의 구조 개편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영 반도체 기업 중 일부의 민영화, 외국계 자본 참여 허용, 그리고 반도체 장비 수입 규제 완화 등의 조건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이와 함께 중국 내 일부 기술 기업에 대한 감사 투명성 강화, 외국 감사기구의 제한적 접근 허용 등 글로벌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스처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모든 조건은 하나의 전제 위에 있었다. 바로 IMF가 미국 주도로 준비 중인 전략적 유동성 공급 프레임에 중국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겉으로는 3조 달러 이상이라고 발표되었지만 실제로는 가용 자산의 유동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고
단기 외채 상환에 필요한 달러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국과 IMF를 동시에 설득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반응은 단호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는 이 제안을 즉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판단했고, 재무부 또한 시장 안정보다는 체제 보존이 우선된 위험한 거래라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정치적 양보를 경제적 보상과 교환하려는 접근 그 자체였다. 미국은 이를 일종의 경제적 인질 외교로 간주했고, 만약 이를 수용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유사한 요구가 줄줄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또한 미국 내부에서는 당시 중국이 제안한 반도체 산업 개방이 단기적 유동성 확보를 위한 미끼에 불과하며 실질적 구조 개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미국 내 싱크탱크와 정보기관들은 중국 국유기업의 투명성 문제, 지방정부 부채의 불확실성, 인구 구조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중국의 구조적 위기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한 바 있다. 이처럼 미국은 중국의 제안을 단순히 금융거래로 보지 않고 장기적인 패권 경쟁의 일환으로 해석했다. 결국 이 제안은 성사되지 않았고 중국은 다시 내부적 억제 전략에 올인하게 된다. 하지만 이 일련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남긴다. 세계 2위 경제대국이 스스로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정학적 카드마저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은 그만큼 중국 내부 위기가 심각했다는 반증이다. 더욱이 미국은 그러한 제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 시장 안정보다는 전략적 원칙을 택했다는 점에서 그 거절의 의미는 단순한 거부 그 이상이었다. 이는 곧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위치가 점점 수세로 몰리고 있음을 의미하며 외교적으로도 중국이 더 이상 원하는 룰을 설계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음을 상징한다. 즉, 협상의 테이블이 아니라 심판대 위에 서기 시작한 것이다. 중국의 비공식 구조 요청이 거절된 직후 세계 금융시장은 겉으로는 조용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강한 진동을 감지했다. 달러화는 강세를 보였고 아시아 신흥국 통화는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였다. 특히 싱가포르와 두바이, 스위스 등 금융 허브에서는 수상한 자금 흐름이 급증했다. 주요 국제은행들 사이에서는 중국계 자금이 구조화된 사모펀드, 파생상품, 해외 부동산 펀드를 통해 빠르게 탈출하고 있다는 보고가 속속 들어왔다. 이는 중국 내부 자금 통제가 강화되기 전 거대한 자본들이 안전한 피난처를 찾기 위한 일종의 탈출럿이었던 셈이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은 중국 국채 및 위안화 자산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조정하기 시작했고, 블랙록, 피델리티 등 주요 펀드는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비중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다. 홍콩 증시 역시 이 시점부터 지속적인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공식적인 뉴스는 없었지만 시장은 알고 있었다. 무엇인가 근본적인 균열이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이 균열이 단순한 경기 순환 차원이 아니라 구조적이며 정치적인 위기라는 점을. 유럽에서는 독일 국채 금리가 급등했고 프랑스와 이탈리아 은행들은 중국 관련 자산 평가 손실에 대한 충당금 확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 국유건설 기업과의 프로젝트 비중이 높은 독일 기업들은 수주 취소와 대금 지연을 동시에 맞닥뜨리면서 자금 흐름에 큰 타격을 입었다. 미국에서는 중국 리스크를 반영한 새로운 리스크 해지 상품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일부 헤지펀드는 중국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전제로 한 공매도 전략에 다시 베팅을 늘리기 시작했다. 마치 2007년 서브프라임 위기의 전조를 떠올리게 하는 흐름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출발지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베이징이었다는 점이 다르다. 한국은 그 중심에서 직접적인 충격을 감내해야 하는 위치에 놓였다. 전체 수출의 25% 이상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는 중국의 위기가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로 직결된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철강 등 중국향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급격한 수요 위축과 결제 지연 문제를 동시에 마주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수출 채널 다변화를 선언하며 동남아, 인도, 중동 시장으로 눈을 돌렸지만 갑작스러운 변화에 따른 손실은 불가피했다. 현대자동차는 중국 내 판매 부진과 현지 공장 운영 축소를 동시에 발표했으며 LG디스플레이는 광저우 공장의 가동률 하락으로 실적 경고를 내놓았다. 문제는 단순한 수출 감소에 그치지 않았다.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자재와 부품의 흐름도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제조업 전반이 이중 충격에 휘말렸다. 공급망 교란은 글로벌 현상으로 번졌다. 특히 차량용 반도체, 산업용 히토류, 전기차용 배터리, 핵심 소재 등 중국 비중이 높은 분야에서 병목 현상이 재현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중국 리스크를 처음으로 공식 경제 전망에 반영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부는 공동으로 탈중국 공급망 전략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반도체 벨트를 국내에 구축하고 동남아 및 유럽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정책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준비는 충분하지 않았다. 특히 원자재 수입선이 단기간에 대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고, 물류비 상승과 기술적 표준 차이로 인해 전환 비용은 기업들의 큰 부담이 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중국 내 수요 급감이 한국 내 투자와 고용에도 직격탄을 날렸다는 점이다. 지방 중소수출 기업들은 신규 오더 감소로 인해 생산 라인을 중단하거나 인력을 감축해야 했고, 일부 업종은 아예 폐업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중국 한 나라의 내부 구조 실패가 한국 경제를 실질적으로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은 글로벌 경제가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중국이 재채기하면 한국은 폐렴에 걸릴 수 있다는 우려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금융시장 또한 불안정했다.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에서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외환보유고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시장은 그 이상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었다. 모든 지표가 말해주고 있었다. 중국 중심의 경제 전략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사실을. 중국이 미국과의 비공식 협상에서 거절당한 이후 선택한 전략은 외부와의 협력보다는 내부 통제 강화였다. 경제 위기를 외부에 알리는 것보다는 내부 억제와 정보 차단을 통해 체면을 유지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택은 세계에 또 다른 메시지를 던졌다. 바로 중국이 스스로 위기를 해결할 역량을 잃었고 체제 내 통제력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경고였다. 시진핑 정부는 위기 국면에서도 제로 코로나식 강압 전략을 재현하려 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통계와 언론을 통제하고 자본 흐름을 막고 반대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이 더는 먹히지 않기 시작했다. 시장은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했고 국제사회는 중국의 비공식적 협박과 암묵적 시그널을 점점 신뢰하지 않게 되었다. 지정학적 불안정성도 동시에 고조되었다. 중국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외부로 시선을 돌리려는 방향 전환 전략이 다시 부상했다. 이는 대만 해협의 긴장 고조, 남중국해 군사훈련 강화,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보복성 조치로 이어졌다. 그러나 문제는 내부 불안정성을 외부 위협으로 희석시키는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 하반기 이후 미국과 일본, 유럽은 중국의 위장된 강경함을 오히려 위기의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책정했고 글로벌 기업들은 포스트 차이나 전략을 본격화했다. 중국의 통제력 상실은 경제를 넘어 외교와 안보, 기술 패권의 균형까지 흔들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은 정말로 제국의 끝자락에 서 있는가? 겉으로는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과 세계 최대 수출 규모를 자랑하지만 내면에는 부채, 불평등, 고령화, 기술 의존, 정치적 불투명성이라는 다층적 위기가 소용돌이치고 있다. IMF 문서 한 장은 단지 하나의 증거에 불과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 문서가 드러낸 진실은 명확하다. 중국은 지금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으며 그 선택이 전 세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더 이상 중국의 위기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는 이미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충격을 경험했다. 그리고 이제 중국발 위기는 그보다 더 넓고 깊고 길게 전파될 수 있는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다. 세계 금융 시스템, 공급망, 기술 표준, 기축통화, 그리고 지정학적 판도가 전면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수출의 142, 중국의 중간재 수입의 132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흔들림은 한국 경제의 심장을 직접 타격한다. 이 위기를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10년 후, 30년 후가 달라질 수 있다. 중국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는 한 시대를 상징하던 국가주도 성장 모델의 붕괴이자 권위주의적 통제 시스템이 자본주의 질서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시스템적 붕괴의 전조다. 세계는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다.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에 준비되어 있는가?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 데이터는 경고하고 있고 시장은 반응하고 있으며 현실은 진행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우리는 대비해야 한다. 오늘 IMF의 한 문서가 우리에게 던진 마지막 질문은 어쩌면 이것일지 모른다.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은 살아남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